안녕하세요. 요즘 그 자산 운용사나 투자 자문사 계시는 분들 유튜브에 많이 나오시잖아요. 되게 뭐 콜라보로 많이 나오시는데 제가 요 글을 썼던 2014년 이때는 그분들이 어디 이렇게 우리들이 쓰는 개인 매체에 잘 노출이 안 되셨어요. 물론 이제 다른 여러 가지 매체에 나오셨겠지만 지금 유튜브가 활발하게 이제 사람들한테 소비될 때보다는 그분들 노출이 좀 상대적으로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4년에 제가 이거 강방철 회장님 강연을 어디서 들었더라? 그때 신영증권에서 하는 가치투자 교실이라고 있었어요. 그 가치투자 교실에 좀 재미삼아, 반쯤은 재미삼아 호기심에 가봤던 거예요. 아는 분이 이제 티켓을 주셔가지고. 사실 그때도 이미 가치투자 이론은 제가 빵빵하게 갖고 있었지만, 혹시 이제 추가적으로 배울 게 있나 싶어서 한번 가봤는데, 의외로 이런 또 구루분들의 좋은 생각을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혹시 그 뭐 강방천 회장님 여기 썸네일이랑 제목에 강방천 회장님 성함이 있어가지고 강방천 회장님하고 콜라보 하나 싶어가지고 클릭하셨던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그냥 제가 그 당시에 이 강연 내용이 너무 좋아가지고 기록했던 내용인데 지금 어떤 분이 제 블로그에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보니까 오랜만에 읽어도 또 내용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유튜브로 조금 소개를 드려도 되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2014년이니까 지금 한 6, 7년 지났잖아요. 7년이면 이제 투자자로서는 이제 또 많은 변화가 있을 수도 있는 강방천 회장님의 이때 2014년 때 생각과 지금의 생각이 다를 수는 있다는 점, 그거는 좀 감안하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강방천 회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연한 투자자 그런 느낌이 강해가지고 아마 7년 전 이때보다는 또 투자관이 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감안해 주시고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때 이제 강연이 끝나고 강방천 회장님한테 이렇게 쫄래쫄래 가가지고 인사를 드렸거든요.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 투자자 송종식입니다. 했더니 강방천 회장님께서 그래 너 누군데? 하는 표정을 그냥 하는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그 표정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지금도 아마 이 강방천 회장님 저 모르실 거예요. 한 번도 저는 강방천 회장님 뵌 적은 없어가지고 저 모르실 텐데 그때 느꼈던 느낌이 뭐냐면 사람들이 이제 유명해지면 불편한 게 많아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안 유명한 그런 돈 많고 안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그거는 맞습니다. 진짜로 유명해지면 불편한 게 너무 많아지죠. 어디 가서 죄도 못 짓고 그건 맞는데 그때 들었던 생각이 너무 안 유명해도 불편하다. 너무 안 유명해도 불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이 활동하는 분야에서 조금이라도 이름이 있으면은 내가 이렇게 찾아갔을 때 상대방이 예,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거는 될 텐데 너무 안 유명하면 뭔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도 있고 나중에 혹시 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뭐 또 구구절절 나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이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한번 이제 제가 그때 메모했던 내용을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이때 이제 강방천 회장님이 먼저 꺼냈던 얘기가 자신의 정체성을 생각하라. 나는 정신과 육체 중에 정신을 더 중시한다. 정신에 따라서 허약한 육체도 강해질 수 있고 강한 육체를 가지고도 허약하게 살 수 있다. 그래서 정신을 더 중시한다고 이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하시는 거를 진짜 하나도 안 놓치고 메모를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얘기는 뭐 그때 하셨던 말씀을 제가 왜곡한 건 없을 거예요. 그다음에 가치 투자는 정신이다. 가치 투자는 어떤 답이 없다. 극단의 방법론도 많지만 답을 찾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거기서 멈춘다. 영원한 것은 없으므로 늘 변해야 한다. 그래서 한 7년 지났으니까 이분은 또 다른 방향으로 변해 계시겠죠.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라. 나는 주식 투자자인가? 채권 투자자인가? 아니면 나는 가치 투자자인가? 아니면 난 트레이더인가? 나 자신에게 솔직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내가 누군지를 생각하라. 그게 이제 투자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걸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누군가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은 영혼 없는 투자자가 돼서 결국은 결과도 좋지 못하다.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생각하고 거기에 맞게 신중하게 투자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 파트, 좋은 가치란 무엇인가? 좋은 가치란 일단은 친밀하고 원대해야 한다. 이거 두 개가 합쳐져야 된다. 대신에 이거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가치가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친밀한 거는 당연히 재무적인 분석 같은 걸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원대한 거는 숫자나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회사가 갖고 있는 꿈, 성장할 수 있는 꿈, 효용, 가격 인프라, 비즈니스 모델 같은 것들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숫자에 찍히지 않는 것들. 그리고 회사가 지금은 쪼렙이지만 나중에 이렇게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친밀하고 원대해야 그것이 가치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분석이 빠진 재무제표 분석은 당연히 쓸모가 없죠. 그리고 재무제표 분석은 아무나 다 한다. 재무제표 분석은 투자의 기본이다. 기본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지만 그것까지는 아무나 다 한다. 재무제표 분석만 잘하는 것 갖고는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것을 넘어선 사업의 큰 미래를 상상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절대적 가치를 찾으려고 하죠. 우리는 어떤 회사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를 투자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적정 시총이 얼마냐, 절대적 가치가 얼마냐 하면서 이제 TP 설정하고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것 자체가 크게 의미는 없다는 거죠. 물론 아주 중요한 작업이긴 한데 절대적 가치, 어떤 재화의 절대적 가치를 찾으려고 하지 마라. 항상 상대적인 가치를 찾아다니고 모든 것은 끊임없이 비교 우위를 점검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러니까 지금이라고 하면은 이 강연이 있었던 2014년이겠죠. 2014년 나 강방천은 누구인가 했을 때 현재는 중국의 위대한 기업을 찾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이제 사람들이 약간 우려하는 게 지금하고 비슷했어요. 그래서 중국의 경제, 한국의 정치 이런 것들은 일단은 걱정하지 말고 그거는 정치가들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일이지 주주나 투자자가 해야 할 걱정은 아니다. 그리고 걱정한다고 뭐가 달라지는 것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자.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정치인이 되시거든 걱정하시고 우리는 그저 투자가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업을 찾아서 그 회사의 주주가 되면 그뿐이다. 그렇다면 강방천 회장님은 이때 어떤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었는가? 비즈니스 모델이 구조적으로 강건하고 훌륭한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다. 자, 비즈니스 모델 보십니다. 제일 중요하게 보시고 그게 구조적으로 강건하고 훌륭한 회사. 이런 회사의 주주가 되고 싶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회사가 그런 회사인가? 첫 번째, 경쟁사들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이익의 지속성이 길다. 그러니까 이익을 잠깐 내고 말거나 뭐 들쭉날쭉하면 안 된다는 거죠. 좀 이익이 길게 지속해서 긴 회사.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익의 예측 가능성이 큰 회사. 이거 당연하죠. 그 다음에 이익의 확장 가능성이 큰 회사. 뭐 이것도 당연하죠. 예. 그래서 이 조건에 부합하는 회사들은 펄을 높여줘도 된다. 이게 나중에 다 실현이 됐죠. 그대로 한 2010년대 말부터 2020년 초반 때까지 다 실현이 돼서 실제로 강 회장님이 말씀하신 시장이 펼쳐졌죠. 그래서 뭐 성장주, 가치주 나누는 건 의미가 없지만 이런 회사를 좀 이제 성장을 빨리 하는 회사라고 보면은 이런 회사들이 한번 엄청나게 높은 펄을 받고 계속 시총이 확장됐던 시간들이 있었죠. 그래서 절대적으로 퍼가 3배니까 싸다, 매수하자 이런 것은 위험한 투자 방식이다. 이건 맞습니다. 이건 초보자분들이 가장 쉽게 빠질 수 있는 위험이에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절대적으로 상관없다. 그 업종 평균이 퍼 2배라면 퍼 3배 주식은 비싼 거다. 그래서 섹터랑 섹터 안에 있는 회사들도 비교를 끊임없이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회사들이 저런 훌륭한 조건에 부합하냐? 첫 번째, 판매 단가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 이 판매 단가 조정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는 그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경쟁자들을 다 터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P 독점이라고 적었는데 시장을 어느 정도 독점하고 영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가격을 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부 영향도 좀 적게 받겠죠. 정부에서 가격을 통제하는 회사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둘째, 생산량 조절을 외부 요인에 맞춰서 능동적으로 할 수 있냐. 그러니까 Q를 조절할 수 있냐는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제품 포트폴리오의 확장 가능성이 높냐. 그러니까 이때 이분이 말씀하셨던 게 이제 브랜드 가치가 높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사실 네 번째 얘기랑 연결이 되거든요. 지역적 매출 확장의 가능성이 높냐. 지방 회사인데 전국구로 올라오거나 우리나라 한국 전국 회사인데 글로벌로 확장될 수 있느냐. 아까 포트폴리오 확장도 그렇죠.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을 쓰는 회사가 삼성 있잖아요. 삼성이 포트폴리오 확장 전략을 쓰죠. 삼성 휴대폰 찍어 팔다가 삼성 TV 팔고 뭐 삼성 아파트 팔죠. 뭐 다른 회사긴 하지만 삼성이라고 로고만 박으면 어떤 제품이든 신뢰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잘 팔리잖아. 그게 이제 세 번째 얘기인데 네 번째 얘기는 미묘하게 비슷하지만 이제 뭐 그런 이것도 매출의 확장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하신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다섯째, 시간 가치가 높냐. 시간이 갈수록 경쟁자가 죽어나가야 된다. 이거 아주 좀 생각해봐야 되는 말입니다. 시간 가치가 높나라는 말이 시간이 갈수록 경쟁자가 말라 죽어가는가. 예를 들면 구글, 네이버, 아마존 같은 거. 구글, 네이버, 아마존의 데이터베이스는 시간이 갈수록 이용자가 많아질수록 더욱더 강력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경쟁자들이 이 시장에 진입을 해가지고 구글이나 네이버와 경쟁해서 이기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진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경쟁자가 죽어나가는가 하는 이 규칙에 맞는 회사들인 거죠. 그리고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자본 우위의 전통적 장치 산업은 신기술 출현으로 한 방에 위기에 처하거나 회사가 없어질 수 있다.
그러니까 투자할 때 주의를 요한다라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본 집약적이거나 장치 집약적인 산업은 시간이 흐를수록 신기술 출현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쥐약이다.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거 보면 이때가 2014년인데 지금 구글, 네이버, 아마존 주가를 2014년 대비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이 강방천 회장님의 해자가 그 미래를 보는 눈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진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고객이 늘면 늘수록 기존 고객이 좋아하는가? 이거 재밌는 발상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가는 헬스장, 뭐 골프장, 뭐 아니면 뭐가 있을까요? 뭐 좀 이렇게 사람들이 부대끼면 좀 짜증나는 그런 비즈니스들이 있죠. 그런데 SNS 같은 거, 우리가 쓰는 SNS 같은 거는 다른 사람들이 많이 써야지 더 재밌잖아요. 인스타그램은 나 혼자 하고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 근데 내 주변 친구들도 하고 뭐 지인들도 해야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런 비즈니스는 이용자가 늘면 늘수록 기존 고객이 기뻐하는 그런 비즈니스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헬스장 같은 비즈니스는 이용자가 늘면 늘수록 기존 고객이 짜증나 하니까 좋은 비즈니스가 아니다. 반면에 SNS나 인터넷 기반의 비즈니스들은, 소셜미디어 기반의 비즈니스들은 네트워크 효과가 극대화되므로 좋은 비즈니스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인사이트가 거의 다 맞아 들어갔습니다. 지금 보면 그죠? 그래서 강방천 회장님은 2014년인데 5년 전부터니까 한 2009년 8년부터 이 모든 것을 갖춘 회사로 네이버 구글을 찬양했다. 지금 그러니까 2014년 이때도 네이버 구글을 좋아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아마도 2020년대까지도 네이버 구글을 갖고 계셨겠죠 당연히. 그래서 이분의 인사이트는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이 모든 정태적 가치와 동태적 가치를 잘 믹스해야 한다. 정만 봐도 안 되고 동만 봐도 안 된다. 위에서 언급한 아무리 강한 회사도 언젠가는 무너진다. 물론 구글, 네이버, 아마존이 강력한 회사지만 이런 강력한 회사들도 언젠가는 무너질 수 있고 영원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방천 회장님은 이 2014년 당시에 네이버를 무척 사랑하고 계셨지만 언젠가는 헤어져야 할 날도 올 것이다. 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얼핏 들으면 당연한 얘기인데 해안이 있는 말씀이셨습니다. 이때 얘기한 거는. 예. 자, 이제 그 다음 챕터. 경기가 나쁠 때 1등 기업의 주인이 되라. 자, 지금 중국 경기가 힘들다고 한다. 2014년도에요. 계속 제가 2014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혹시 까먹으실까봐. 나는 이것을 기회로 보고 열심히 1등 기업을 물색 중이다. 경기가 좋을 때는 제조 원가도 오르고 경쟁이 심해져서 단가 하락의 압력이 강해진다. 경기가 좋을 때는 또 회사의 밸류도 이렇게 올라가니까 좋은 투자 기회를 잡기가 어려워진다라고 말씀하셨고 정부 정책을 통한 구조조정은 네거티브하게 보고 효과도 없다. 그러니까 정부가 억지로 개입해가지고 뭐 회사들한테 이렇게 가하는 거는 효과가 없다고 생각을 하셨고 건전한 구조조정은 이제 시장을 통해서 자연 도태될 회사는 자연적으로 도태되고 살아남는 회사는 더 강력해지는 이런 자연적인 구조조정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중국은 시장을 통해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는데 어떤 섹터라고 말씀은 안 하셨습니다. 어떤 섹터들이 이제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었는데 다 죽고 혼자 살아남은 회사는 당연히 그 시장을 다 독식하겠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IMF 전후를 살펴보면은 농심은 IMF를 거치면서 경쟁자가 다 죽고 난 후에 30배가 성장했다. 그리고 미국 금융위기를 거치며 여러 가지 IB들이 무너지면서 골드만삭스가 그 시장을 독식하려고 한다. 그래서 경기가 어려울 때 1등 기업이 투자하면은 나머지 회사들이 죽고 나서 오히려 그 이후에는 시장을 다 먹기 때문에 더욱 폭발적으로 성장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도 그 논리에 동의합니다. 지금 중국의 시장 구조조정 이후에는 어떤 기업이 남을까? 라고 이분이 이때 고민을 하셨는데 첫째, 중국 내수 중심의 기업. 둘째, 브랜드 가치가 탄탄한 1등 기업. 셋째, 중국의 삼성전자. 넷째, 중국의 혁신 기업. 추후 중국 밖으로도 나갈 저력이 있는 이라고 해주셨습니다. 저는 사실 중국 회사들은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기고 이분이 생각하는 주식이 무엇인가? 자, 항상 본질을 생각해라. 그리고 주식이 무엇인가 우리 뭐 뻔히 알잖아요. 주식을 갖고 있으면 주주는 회사의 주인, 그 회사의 지분만큼 갖고 있는 주인, 그리고 뭐 주주로서 가지고 있는 권리와 의무들이 있죠. 그런 거를 이미 안다고 콧방귀 끼지 말고 아는 것도 계속 되물어보라. 그런 습관이 중요하다. 왜 우리는 뭐 하나 조금 알면 아예 뭐 그거 알아. 뭐 이런 태도 보이잖아요. 알아. 이런 거 하지 말고 아는 것도 진짜 계속 되물어보라는. 그래서 강방천 회장님 정도 되는 구루도 계속 되물어본답니다. 스스로. 주식은 무엇인가? 그래서 이때 강방천 회장님. 강방천은 주식은 강건하고 훌륭한 비즈니스 모델을 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이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식은 어떻게 발굴하는가?
첫 번째는 집이나 백화점, 집, 길거리. 피터 린치가 말하는 우리 생활 주변에서 찾는. 그리고 사람들이 어디에 지갑을 여는지, 뭐 나조차 지갑을 안 여는 회사에 뭐 그런 회사에 매출이 나겠냐. 나도 길거리 지갑을 여는 생활 속에서 그런 종목들을 발굴한다. 두 번째는 미래의 기업 환경을 예측해 보면서 찾는다. 이 부분은 통찰의 영역이다. 이 부분이 약간 탑다운적인 시각이죠. 저도 바텀업 투자를 하고 있지만 조금은 탑다운을 보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도 미래를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 치고 뭐 미래에 대해서 생각 안 하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은 이 부분은 이제 미래의 기업 환경을 미래에 가가지고 상상을 해보면서 약간 통찰력을 가미해서 이제 기업을 찾아내는 방법이고, 그렇다면 우리 두 번째 방법을 쓸 때 미래의 기업 환경을 어떻게 예측을 하냐. 우선 이제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 그리고 그 새롭게 생겨나는 산업에는 반드시 스타가 되는 회사와 스타가 되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그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관찰을 한다고 합니다. 이 방법을 쓴대요. 지금 보면은 우리 약간 어떤 산업에 버블이 일어나면은 그 버블에 끼었던 거의 모든 회사들은 사라지겠지만 그 버블이 다음 나아갈 방향을 알려준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열광하는 버블 안에 있는 스타 회사들과 스타 경영자들의 행보를 좀 이렇게 관찰해 보면은 미래 기업 환경이 어느 정도 보인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산업이 미래 트렌드가 돼 기업 환경을 바꿀 것인가는 무엇으로 판단하냐라고 질문이 나왔을 때 우선은 효용이 있냐? 당연히 효용이 있어야겠죠. 사람들이 쓸만한 게 당연히 혁신이 되겠죠. 뭐 쓸데없는 거 만들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가격이 싸냐? 뭐 일론 머스크가 우주 여행하는 거 상품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은 비싸잖아요. 그래서 대중화되기가 어렵죠. 이게 가격이 많이 다운돼야지 대중화가 되겠죠. 옛날에 우리 그 이동통신 처음 나왔을 때 핸드폰 큰 거 나왔을 때도 부자들만 썼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 대중화된 거죠.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인프라가 잘 깔렸냐? 이거 당연하죠. 이것도 당연하죠. 예. 기지국이 전국적으로 깔려야 스마트폰을 쓰는 거고, 전기차 충전소가 전국에 깔려야 전기차를 좀 편하게 쓸 거 아닙니까? 이것도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프라를 보자면은 엊그저께 영상을 찍었는데 그 위성 인터넷 같은 것들 이제 원웹도 그렇고 스타링크도 그렇고 이제 전 세계에서 상용화 될 일이 멀지 않았습니다. 일부 지역에서 스타링크 같은 경우에는 상용화가 돼 있지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위성 인프라가 쫙 깔리면은 위성 인터넷이 대중화되고, 그러면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인터넷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산업이 한 번 더 폭발적으로 발전할 여지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효용이 있냐, 가격이 싸냐, 인프라가 잘 깔렸냐, 이거 세 가지를 보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셋 중 하나라도 부족하면은 널리 트렌드가 되기는 힘들다. 당연하죠. 그래서 예를 들면 10년 전에 전기차는 비쌌다, 지금은 싸다, 인프라 없었지만 지금은 있다. 와, 2014년에 전기차가 앞으로 잘 될 거라고 보신 거예요. 2014년에.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제 주변에서 누가 전기차 얘기하면 에이 했거든요. 그래서 야, 이제 강박준 회장님의 인사이트가 대단하시다. 미래의 산업 분석 시 방향성과 지속성을 철저히 체크하라. 이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네 번째는 경쟁 구도에서 그 회사가 1등이 가능한가. 비교 열의 기업에는 절대 투자 금지. 강방천 회장님의 투자 그 원칙 중에 하나는 1등 회사에 투자한다죠. 그래서 이 회사가 나중에 1등으로 치고 올라갈 수 있는지, 아니면은 지금 1등이면은 그 1등을 더욱 강하게 후발주자들하고 이제 격차를 벌려가지고 더욱 강한 1등이 될 수 있는지, 이건 항상 끊임없이 체크하라고 하셨습니다. 비교 열의 기업에는 절대 투자 금지. 2014년 당시에 강방천 회장님이 좋게 본 미래 기업 환경에는 중국 소비주, 그다음에 모바일 생태계,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그다음에 IT 융합 기술, 그린 혁명과 에너지 관련, 특히 모바일은 당연히 소프트웨어에 주목하자. 도로가 깔렸으니 그 위에 올라가는 소프트웨어에서 먹거리는 계속 나올 것이다. 이거 맞아 떨어졌죠. 우리나라만 해도 이후에 모바일 소프트웨어들 유니콘 기업들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뭐 배민부터 해가지고 토스, 뭐 야놀자 엄청나게 나왔잖아요. 뭐 해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도 맞아 떨어졌다. 중국 소비 트렌드는 어떻게 보냐? 아주 길게 본다. 이때 강방천 회장님 5년짜리 트렌드는 짧아서 투자를 안 한다. 중국 소비 트렌드가 끝나면 그 바통은 동남아와 같이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것이다. 투자 자금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끝으로 당부하신 내용은 가치 투자 방법론은 너무나 많다. 이거 맞아요. 가치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가치 투자자들도 다 똑같은 가치 투자자가 아니고, 뭐 가치 투자는 군더더기다 필요 없다라고 하는 사람부터 해서 나는 가치 투자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서 분파가 엄청 갈려요. 방법론이 너무 다양하고 누가 옳고 그른 것도 없고 그냥 다 각자 스타일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 투자 방법론은 많다, 이거 맞고, 그 다음에 자기관이 갖춰지지 않으면 망망대해에서 헤맨다. 결국에는 내가 누군가를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내 투자 철학이 확실해야 된다.
자기관이 갖춰지지 않으면 망망대해에서 헤맵니다. 이거 확실하게. 남의 자기관, 원칙, 인내심을 갖춰라. 자기관 중요하고 원칙 지키는 거 중요하고 인내가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끝으로 당부의 말씀을 마쳤고, 강방철 회장님은 1960년대에 출생하셨으며, 야, 근데도 아직 그 에너지가 넘치시네요. 그 다음에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회장으로 근무하고 계신다. 우리나라가 IMF 구제금융을 받던 시기에 종잣돈 1억 원을 2년 만에 156억 원으로 불려낸 전설의 투자자로 알려져 있다. 실제 종잣돈은 알려진 것보다 6천여만 원 적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은 강방천 회장님이 나오지 않는 강방천 회장님에 대해서 강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게 2014년 글이라서 한 7년 지났으니까 이때 이분이 말씀하셨던 인사이트가 어느 정도 들어맞나 그런 재미로 보셔도 좋았을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분이 말씀하신 내용이 어느 정도 다 들어맞았죠. 예. 제 블로그 보니까 또 다른 그룹분들 강의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혹시 나중에 소개해드릴 기회가 되면 소개해드려 보겠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